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김없이 4월 달도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시사상식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시사고요. 4월 시사는 토픽 40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한 10개 정도의 세부 분야로 학습한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커버 스토리라고 해서 묶어놨고, 그 외에 이제 세부 분야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 커버 스토리부터 살펴보고 나가죠. 자, 이번 시간은 커버 스토리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달에 가장 중요했던 게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몇 대 대통령으로 취임할까요? 자, 20대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연일 뉴스에 나오죠?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 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가장 박빙의 승부였던 대통령 선거였어요. 자,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승부 났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정권도 교체가 됐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였고요. 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당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는 자, 0.73% 차이. 자, 퍼센트 포인트겠죠, 정확하게는. 24만 7천 표 차이입니다. 불과 25만 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최소, 역대 최소 득표율 차 승부였고요. 총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지난 이제 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았어요. 한 1%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77%. 10명 중에 8명이 투표를 하더라.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진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주 원인으로 보통 보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시작은 조국 사태였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연일 뉴스로 보도가 됐었고요. 결국 그런 게 다 보니까 뭐 내로남불이더라 하는 키워드로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뭐 그런 정치나 행정이나 그런 개인사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 18년 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2020년에 들면은 전국, 지방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했던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심 공약이라고 하는 정책, 소득 주도 성장이죠.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 밑에 있는 보통은 낙수 효과를 그전 대통령들 많이 했습니다. 큰 분야 그리고 큰 산업 이런 쪽에 이제 돈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서민층까지 내려오면서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은 반대로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수 효과, 낙수가 아니라 밑에 이제 중산층, 서민층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복지 정책을 펼쳐서 이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분수 효과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성과는 없고 빈부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가속화가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28번이나 정책을 냈지만 그것이 실패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겠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한 수는 이제 야권 단일화였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득표 차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번 대선의 주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제 직선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선제가 8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직선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닌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베트남 이런 데도 뭐 간접 선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이양되면서 노태우 정권 들면서 이제 직선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고요. 직선제 도입 이후에 가장 초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보니까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죠. 그죠? 이 정도 차이, 20몇만 표로 지금 갈렸습니다. 1등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2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죠?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2.37%, 80만 표 정도를 얻었네요. 그래서 상당히 초박빙이었습니다. 총 투표율은 77.1%, 19대보다 0.1%포인트 근소하게 조금 적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로 사전 투표율이 컸죠.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분산 투표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빨리 투표하고 마음 편하게 있어야겠다. 주말에 이제 빠르게 투표하신 분들도 있죠. 사전 투표율이 36.93%, 거의 37%, 10명 중에 3명 이상은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는 기호 4번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가 좀 컸죠. 그죠? 안철수 후보의 표가 결국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면서 이 미세한 박빙 승부에서의 결판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당선된 윤 당선인의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60년생입니다. 상당히 뭐 젊다면 젊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서울 출생이고요. 자, 부모 모두 학자 집안의 맏아들입니다. 교수님 집안의 맏아들이라는 거죠. 서울대 법대 지나겠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대선은 서울대 법대가 잘 안 되더라 이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런 징크스겠죠. 그죠? 사시 구수 끝에 1991년에 합격했습니다. 거의 32살에 합격했네요. 그죠? 32살 정도, 33살 정도인가요? 자, 그리고 34살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수원 마치고 검찰에 임용이 됐고요. 유명한 게 이제 대형 수사를 많이 맡으면서 늦게 검찰이 됐지만 이제 빠르게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맡아서 이때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아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구속 기소시켰고요. 또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서 이때 이제 국민검사로 상당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말 대형 수사, 대통령 관련된 수사들을 다 맡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서울지검장에 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 임명된 이후에 이제 했던 이력을 보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했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사했고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여권의 공적으로 몰렸죠. 그래서 각 대통령들의 수사는 다 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관련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작년에 검찰총장 사퇴한 이후에 작년 6월 달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정치 얘기는 깊이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 중심으로만 딱딱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잘 지켜지는지 매니페스토라는 선거 공약 검증,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는 좀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매일 뉴스로 나오죠? 그래서 한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푸틴의 생각이 틀렸던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끈끈한 결사항전,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월 24일 날 새벽 5시에 러시아 결국 미사일을 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개전 9시간 만에 수도인 키이우 북쪽까지 진입했고요. 주요 도시를 포위하였으나 이제 결사항전이 만만치 않았고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서 점차 러시아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죠? 지금 상황까지는 이렇더라.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겠죠. 자, 가장 큰 힘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의 끈끈한 의지였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였더라.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제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또 타격을 받게 되었죠. 러시아도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이제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에 있는 경제 제재가 이제 반작용으로 러시아도 제재를 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원유, 천연가스의 주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3차 오일 쇼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자,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으로 이제 미사일 포격하고 그 위에 이제 장갑차, 탱크 등으로 이제 진군을 했는데 북부, 동부, 남부 동시에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난민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 거세게 또 저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죠. 자, 러시아는 초기에 한 3일 정도 만에 전쟁을 끝내고 키이우를 점령한 뒤에 꼭두각시 정부를 내세울 전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센 저항과 특히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라스푸티차 현상이었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아마 이제 러시아가 조금 이런 현상, 라스푸티차 현상을 알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좀 친했던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침공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침공이 늦춰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라스푸티차 현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라스푸티차.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땅에 대한 특징인데요.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땅이 녹죠.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이 토양이 진흙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진흙화되는 현상 때문에 이제 장갑차 탱크가 진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진흙에 빠져서 이제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라스푸티차 현상, 땅이 진흙화되는 현상이다. 이래서 결국에는 탱크 움직임 저하, 보급 실패로 러시아군의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 전쟁으로 상당히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의 이제 가장 그 첫 번째로 그 암살 또는 사살해야 될 인물이었을 건데 미국에서 보호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제 국민을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국민들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자, 코미디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친서방적인 정책을 펼쳤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나토 가입을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러시아 침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설픈 초보 정치인이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피신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항전을 독려하면서 현재는 조국 수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뭐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는 분이겠죠. 젤렌스키 대통령.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보게 된 계기고 그 시발점이 되었고 원동력이 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어떤 경제 제재를 했냐. 그런 주요 이제 경제 제재 키워드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몇 가지를 정리해 봤고요. 또 세부 영역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스위프트라는 겁니다. 자, 은행 간의 통신협회, 결제망, 그러니까 결제 전상망, 돈을 보내면 승인해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전산망에 제재를 했어요. 자, 스위프트 뭐냐? 200여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내에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대다수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에. 주요 금융기관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전산망이더라. 그러니까 국제은행 간의 주요 은행 간 전산망이다. 이걸 막으면은 돈이 묶이는 거죠. 자금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퇴출되면 사실상 은행을 이용한 달러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 전체 금융거래의 한 80%가 이 스위프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막히는 거죠. 돈줄을 쬐습니다. 스위프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제재 동참하면서 탈러시아화 했습니다. 자, 뭐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포드, 서민 생활에 또 밀접한 맥도널드, 디즈니. 자, 이런 회사들이 탈러시아에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공장 폐쇄, 본사 철수 이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 이제 결국 이런 제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러시아의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 이 투기 등급으로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 가치가 40% 거의 반 정도까지 폭락하고 물가도 폭등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 시사할 때는 또 이런 것들이 그 외의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 예컨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대의 그 밀 생산국입니다. 근데 제대로 지금 파종식인데 파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밀, 옥수수 이런 1차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수출 제재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작은 경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급 경색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달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된 러시아 제재의 영향을 이번에는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영향을 받았냐? 자금줄을 막게 되니까 1차적으로 큰 재벌들,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러시아 신흥 재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올리가르히 신흥 재벌들, 푸틴을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재산이 제재 일주일 만에 거의 97조 정도 증발했더라. 그리고 러시아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죠.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가 있다 하더라도 전산망을 막았기 때문에 이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러가 다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돌아오는 채무에 대한 이자는 롤오버하면서 갚아나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거를 못 갚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향후 도래하는 달러와 표시채권에 대한 이자 미지급 의사를 밝혔다. 돈 막았으니까 우리 이자 못 내겠다. 즉 뭐예요? 디폴트죠. 채무 불이행입니다. 디폴트. 참고로 보통 구별해야 될 게 자, 모라토리엄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불 또는 지급, 돈, 채무를 지급하는 걸 유예한다. 유예. 몇 달만 기다려줘 이런 거고 디폴트는 부도입니다. 우리 못 내겠다. 지급 불이행. 유예와 불이행은 다르죠. 기다려줘? 못 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불하더라도 루블화로 지불하겠다.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 에너지. 전 세계가 이제 에너지는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그래도 산유국이기 때문에 주산유국이기 때문에 뭐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수입 금지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무역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원활해지지 않으면은 결국 3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뭐 유가가 뭐 100불 이상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전에 21년이었나요? 20년이었나요? 1년 반 전에 국제 유가가 뭐 선물 가격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1년 반 정도 만에 지금 1년 만인가 1년 반 정도 만에 100불까지 엄청난 지금 변화를 우리는 살아서 이 현장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마이너스에서 선물 가격으로 마이너스에서 100불 이상까지. 자, 그 다음 이런 이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급등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후에 주요 정부들이 돈을 풀면서 물가 상승이 계속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까지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중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물가의 엄청난 쇼크로 인해서 이제 빅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파트 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올리가르히 재벌에 대해서 러시아 신흥 재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가르히 자주 나올 말일 것 같아요. 자, 이 올리가르히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990년대, 94년인가 아마 이제 구소련이 해체가 됐죠. 그러면서 나라들도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또 그 국영 산업도 있을 건데 이걸 다 이제 민영화도 했을 겁니다. 이런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경 유착을 통해서 국영 산업 공장 기업들을 싸게 사들이면서 정경 유착을 통해 싸게 사들이면서 석유, 천연가스, 제조업, 금융, 언론 이런 러시아 경제 전반을 장악하게 된 사람들이 이 1세대
올리가르히입니다. 구소련 붕괴 과정에서 대통령 엘친의 비호 아래 정경 유착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 근데 2000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푸틴 대통령이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들을 탄압하면서 또 다른 2세대 올리가르히가 등장하게 됐어요. 이들을 목을 쥐면서 내 편으로 들어와라, 돈 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일부 기업들은 뺏어서 자기한테 좋은 푸틴이 이제 뭐 푸틴을 지지하는 측근, 최측근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서 힘을 주게 되면서 새로운 올리가르히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2세대 올리가르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가르히도 지금 푸틴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좀 있긴 하죠. 이런 사람들이 올리가르히더라. 국가의 어떤 그 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오일 쇼크입니다. 3차 오일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 2차 오일 쇼크는 뭐냐? 라는 거죠. 자, 1, 2차 오일 쇼크는요. 70년대 때 그때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에 경제 타격을 준 경제 위기입니다. 1차와 2차. 1차는 1973년 오일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 공급업체 오펙이라고 하죠. 석유 수출국 기구에 있는 6개의 수출국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 단합을 해서 원유 가격을 올렸다. 가격을 그냥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급을 제한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공급을 줄이면서 감축을 하면서 생산을 감축하면서 이제 원유 가격을 올렸고 그러면서 4배 가까이 1년 만에 유가가 오르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졌던 게 1차 오일 쇼크고요. 2차 오일 쇼크는 자, 이란이 석유 수출을 우리는 안 하겠다. 이란도 주요 수출국 기구 중 하나겠죠. 석유 수출 전면 중단에 나서면서 또 한 번 올랐던 게 2차 오일 쇼크 1978년 5년 뒤네요. 이렇게 해서 70년대에 2차례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자, 뭐 상승률로 보면은 지금의 오일 쇼크 최근 한 뭐 1, 2년 사이 오일 쇼크가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커버 스토리 2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 행정 분야부터 이제 한 분야씩 하나씩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